돌밭 100평이면 내 빈손에도 과분하지. 큰 며느리 옥부는 문서 한 장을 분이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햇살마저 서리 맞은 풀잎처럼 차갑게 굳었습니다. 분이는 그 문서를 두 손으로 주워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돌은 말이 없어서 오래 품습니다. 저는 이 밭이 좋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의 입이 그 자리에서 뚝 멎었습니다. 울고 매달릴 줄 알았던 가난한 막내 며느리가 도리어 보물이라도 받은 듯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버려진 돌밭 100평과 병든 시어머니를 떠안은 막내 며느리 분이가 새해 뒤 사또의 무릎까지 꿇게 만든 기막힌 사연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돌밭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야담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이야기 속 작은 복이댁 안에도 조용히 스며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버림받은 돌밭에서 피어난 며느리의 깊은 마음,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어느 산골 고을에 최첨지라 불리는 늙은 양반이 살았습니다. 양반이라 하나 벼슬 길은 멀었고 남은 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온 노을, 면마지기와 오래된 기와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최첨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만석은 목소리가 크고 욕심도 컸습니다. 둘째 길상은 셈이 빠르고 말끝이 매끈했으나 제 손해라 여기는 일에는 냉이 뿌리처럼 쓰디쓴 얼굴을 했습니다. 막내 순동은 달랐습니다. 어릴 적 열병을 앓고 다리 한쪽이 성치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반듯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지게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남의 밭둑 무너진 곳도 제 일처럼 돌을 얹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동의 아내가 바로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산 너머 가난한 초가에서 자랐습니다. 혼례 때 가져온 것이라고 누렇게 바랜 이불 한 채와 어머니가 남겼다는 바늘쌈 하나뿐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옥부는 그 일을 두고 오래 빈정거렸습니다. 우리 집 문턱이 참 낮아졌지. 바늘쌈도 혼수라니 말이다. 둘째 며느리 금내도 질세라 웃었습니다. 그래도 막내 서방님께는 맞는 짝이지요. 성치 못한 신랑의 빈손 며느리라니 하늘도 짝은 맞춰 주십니다. 그 말이 마당을 건너분이 귀에 꽂힐 때마다 가슴에는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이겨봐야 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눈물로 호소해봐야 마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라 여겼습니다. 분이는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낮에는 바치를 거들고 밤에는 병든 시어머니 박 씨의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박 씨는 성정이 모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는 집안 살림을 소나기에 쥐고 새 며느리를 꼼짝 못하게 했으나 병을 얻은 뒤로는 오른팔과 오른다리를 마음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사람 몸이란 참 더섭소서 한때는 돌담 같던 기세도 병 앞에서는 젖은 종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도 며칠쯤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병든 어른 수발은 맷돌 돌리듯 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밤중에도 물을 달라 하고 밥은 식었다 하고 이불은 무겁다 하고 몸은 아프다 하니 두 며느리의 낯빛이 날마다 굳어갔습니다. 그 뒤로 박 씨의 방에는 분이만 드나들었습니다. 분이는 박 씨가 던지는 매운말도 꾹 삼켰습니다. 아픈 사람의 말은 가시가 아니라 신음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밤 바람이 처마 끝을 잡고 길게 울었습니다. 분이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박 씨의 발을 닦아 주고 있는데 박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내가 밉지 않으냐?
분이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밉지 않다면 거짓말이지요. 그래도 어머니 발이 식으면 제 마음도 같이 식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이나 천장만 보았습니다. 눈가가 조금 젖었으나 분이는 못 본 척했습니다. 늙은 사람의 눈물은 가을 이슬 같아 보는 이가 아는 척하면 더 빨리 마르는 법입니다. 그해 봄 최첨지는 기력이 크게 쇠했습니다. 의원이 다녀간 뒤로 그는 세 아들을 사랑채에 불러 모았습니다. 살림을 나눌 때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옥분과 둘째 며느리 금례는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옥분은 냇가 아래 기름진 논을 원했고 금례는 장터와 가까운 뽕밭을 원했습니다. 말은 공손했으나 속은 끓는 가마솥처럼 부글거렸습니다. 최첨지는 문서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큰아들 만석에게는 냇가 논새 마지기와 황소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둘째 길상에게는 뽕밭 2마지기와 장터 뒤 초가를 주었습니다. 막내 순동에게 돌아온 것은 산비탈 아래 돌밭 100평과 무너져 가는 움막 한 채였습니다. 밭이라 부르기도 민망했습니다. 풀보다 돌이 많고 풀보다 가시가 많았습니다. 만석이 헛기침을 하며 웃음을 감추었습니다. 길상은 아예 고개를 돌리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옥분과 금례는 마당에 서 있던 분이를 힐끔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 밭에서는 콩 한 줌도 못 거두겠네. 제사 때 돌이나 주었으면 되겠지요. 순동의 얼굴은 먹구름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허나 분이는 무슨 죄입니까? 돌밭만 받고 어찌 살아가라 하십니까? 최첨지는 마른 기침을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사는 흙 많은 자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 바라보는 자가 살리는 법이다. 그 말뜻을 알아들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옥부는 늙은이가 막내 편을 들지 못해 괜히 어려운 말을 한다 여겼고 금례는 정신이 흐려졌다 여겼습니다. 그때 분이가 조용히 들어와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뜻대로 받겠습니다. 순동이 놀라 아내를 보았습니다. 여보, 그 밭은 밭이 아니요. 돌무덤이요. 분이는 남편을 향해 작게 웃었습니다. 돌무덤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묻으면 무덤이고 씨앗을 묻으면 밭이지요. 그 말에 최첨지의 눈빛이 잠깐 밝아졌습니다. 꺼져가던 숯불 밑에서 붉은 기운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분이가 받은 것은 돌밭만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시어머니 박 씨를 모시는 일도 막내내 몫이 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냇가 논이 바쁘다 했고 둘째 며느리는 장터 집을 손봐야 한다 했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안방마님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짐처럼 서로 밀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얼굴에 스친 그늘이 너무 깊어 분이는 차마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와 순동은 박 씨를 지게에 태우고 산비탈 움막으로 옮겨갔습니다. 큰 집 마당에서는 옥분과 금례가 새로 받은 문서를 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등 뒤에 붙은 칡덩굴처럼 오래 따라왔습니다. 움막은 생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꺼져 있었고 벽 틈으로 바람이 칼날처럼 들이쳤습니다. 아궁이에는 오래된 재만 남아 있었고 마당이라 부를 자리에는 주먹만한 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순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못난 탓이오. 당신을 이런 곳으로 데려왔소.
분이는 아무 말 없이 박 씨를 방 안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돌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아래로 해가 지고 붉은 노을이 돌밭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분이는 치마폭을 걷어 올리고 돌 하나를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이 돌부터 치웁시다. 순동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아내를 보았습니다. 해가 졌소. 내일 해도 돼요.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도 사람처럼 첫날 맞아 주어야 정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밭을 맞이하지 않으면 이 밭도 우리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순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절름거리는 다리로 돌밭에 들어선 그는 아내 옆에서 돌을 하나씩 주워냈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은 금세 까지고 피가 배었습니다. 방 안에서 박 씨가 창호지 너머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병든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눈빛만은 오래전 젊은 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달빛이 돌밭 위에 얇은 배처럼 깔렸습니다. 분이는 마지막 돌을 한쪽에 쌓아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발밑 어딘가에서 아주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습니다. 졸졸. 분이는 몸을 낮추었습니다. 돌 틈 사이로 손끝을 넣자 차갑고 맑은 기운이 살갗을 적셨습니다. 그 작은 물소리는 훗날 온 고을의 목숨줄이 될 물길의 첫 숨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군인은 순동을 깨우지 않고 혼자 돌밭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들었던 물소리가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비탈을 얇게 덮어 돌밭은 마치 숨을 죽인 늪처럼 고요했습니다. 분이는 어젯밤 손끝이 젖었던 자리를 다시 파보았습니다. 주먹만 한 돌을 걷어내고 그 밑에 박힌 널쩍한 돌을 들어 올리자 맑은 물이 눈물처럼 고였습니다. 여보. 분이의 낮은 부름에 순동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보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산비탈 돌밭 한가운데서 물이 솟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도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기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밭에 물이 있더냐? 분이가 방으로 들어와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돌 밑에서 찬물이 납니다.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젊을 적에 그 밭을 자주 살폈다. 아무도 모르는 물길이 있다 하였지. 허나 손이 거칠고 마음이 급한 사람에게 주면 물길이 막힌다 하였다. 분이는 그제야 최첨지가 남긴 말을 조금 알듯 했습니다. 제사는 오래 바라보는 자가 살린다는 말. 그것은 바로 이 돌밭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분이와 순동의 삶은 돌과 물을 상대로 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순동은 다리가 불편해도 앉아서 돌을 골랐고 분이는 등에 삼태기를 지고 돌을 날랐습니다. 작은 돌은 밭둑에 쌓고 넓은 돌은 물길을 덮는 데 썼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부부가 돌밭에 목숨을 거네. 차라리 남의 집 품을 팔지. 저 돌에서 쌀이 나오나. 그 말은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뼘씩이라도 돌을 걷으면 밭은 한 뼘씩 넓어졌고 한 줌씩이라도 흙을 모으면 씨앗 하나 묻을 자리가 생겼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방 안에서 잔소리만 했습니다. 그 돌은 왼쪽에 쌓아라. 물길을 너무 깊게 파면 흙이 떠내려간다. 미나리는 물가에 심고 조는 높은 데 심어라. 밭도 사람처럼 젖을 자리와 마를 자리가 따로 있다. 분이는 그 말을 하나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입은 내웠지만 살림을 붙드는 지혜는 오래 묵은 장마처럼 깊었습니다. 분이는 시어머니 말을 따라 물기를 돌리고 돌담을 낮게 쌓고 밭을 작은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그해 여름 돌밭 한쪽에 미나리가 올랐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조가 자랐고 돌담 밑에는 콩잎이 손바닥만 하게 펼쳐졌습니다. 수확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첫 미나리 한 줌을 데쳐 박 씨 밥상에 올렸습니다. 박 씨는 젓가락을 들고도 한참 먹지 못했습니다. 왜 안 드십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돌밭뿐인데 너는 나에게 봄을 올리는구나. 그 말에 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박 씨에게 들었던 모진 말들이 마음속에서 낡은 재처럼 흩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쉽지만 그 미움 속에서도 밥 한 숟가락 나누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편 큰 집과 둘째 집은 처음에는 넉넉했습니다. 만석은 기름진 논에서 쌀을 거두었고 길상은 뽕잎을 팔아 돈을 만졌습니다. 옥분과 금례는 장날마다 새 비녀를 꽂고 다니며 막내네를 비웃었습니다. 돌밭 며느리 왔네. 오늘은 돌을 몇 섬이나 거두었나. 분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돌도 쌓아두면 담이 됩니다. 옥분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담으로 밥 지어 먹을 셈이냐. 그러나 세월은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큰집 노는 해마다 물이 너무 많아 둑이 무너졌고 둘째 집 뽕밭은 벌레가 돌아 잎이 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막내네 돌밭은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큰 수확은 아니어도 굶지 않을 만큼은 내주었습니다. 분이는 남는 미나리와 콩을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먼저 박씨 약값을 냈고 그 다음 순동의 지팡이를 새로 맞추었습니다. 자기 몫으로는 늘 굵은 삼배 한 자도 아꼈습니다. 순동은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저렸습니다. 당신은 어찌 늘 자신을 뒤로 미루시오. 분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뒤에 있다고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궁이 불도 뒤에서 타야 솥이 끓지요. 순동은 그 말에 한동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아내가 잠든 뒤 조용히 일어나 돌밭 물기를 살폈습니다. 자신의 다리가 성치 않아 낮에는 많은 일을 못하니 밤이라도 보태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박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분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순동이 밤마다 밭에 나가더라. 분이는 놀라 밖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순동이 물길에 낀 낙엽을 걷어 내고 있었습니다. 절뚝이는 그림자가 돌담 위에 길게 흔들렸습니다. 분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난은 사람을 자주 초라하게 만들지만 함께 견디는 마음은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정은 억새처럼 흔들려도 뿌리까지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왔습니다. 돌밭은 이제 밭다운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물길 옆에는 미나리가 무성했고 높은 둔덕에는 조와 콩이 자랐습니다. 돌담 아래에는 물을 심었는데 돌 틈에 찬 기운을 먹고 자란 무는 속이 단단하고 맛이 시원했습니다. 그 무가 훗날 사또의 눈물까지 끌어낼 줄은 그때 누구도 몰랐습니다. 둘째 해 가을, 최첨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큰 집에서 치렀으나 밤새 빈소 곁을 지킨 사람은 분이와 순동이었습니다. 박 씨는 마비된 몸으로도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아 오래 울었습니다. 그이가 알았구나. 누가 마지막까지 곁에 남을지 알았어. 분이는 박 씨의 어깨에 겉옷을 덮어 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밭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박 씨는 분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 손이 곱지 못하다 꾸짖었을 박 씨였으나 이제는 그 갈라진 손끝마다 집안을 살린 물길이 흐르는 듯 보였습니다. 셋째 해봄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봄비가 오지 않았고 냇물은 발목 아래로 줄었습니다. 모내기를 앞둔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금이 갔습니다. 큰 집 논도 말라갔습니다. 만석은 하늘만 보며 한숨을 쉬었고 옥부는 막내네 돌밭에서 물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둘째 길상은 더 빨랐습니다. 그는 금내와 함께 막내네 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막내야, 형제끼리 물 좀 나누자.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은 물기를 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두 사람을 방 안으로 들이고 보리차를 내었습니다. 순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물은 나누겠습니다. 다만 우리 밭도 겨우 살 만큼입니다. 마을 늙은 분들과 아이들 마실 물부터 먼저 드리고 남는 물을 논에 대야 합니다. 길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논이 말라 죽으면 사람도 굶는다. 내가 언제부터 마을 어른 노릇을 했느냐. 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높은 사람이 먼저 움켜쥐면 아래 사람은 마른 흙을 씹게 됩니다. 금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돌밭 며느리가 이제 도사라도 되었구나.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돌밭 아래 물길 한쪽이 누군가의 손에 막혔습니다. 새벽에 나가본 분이는 물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 큰 집 논 쪽 도랑으로 흐른 것을 보았습니다. 순동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형님들이 한 짓이오. 분이는 한동안 막힌 물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우박처럼 쏟아졌지만 그녀는 호미를 들고 물길부터 고쳤습니다. 물부터 살리고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박 씨는 그날 처음으로 지팡이를 짚고 마루 끝까지 나왔습니다. 성치 않은 몸으로 이를 악물고 앉은 그녀는 멀리 큰 집 방향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물을 훔쳐도 목마름은 못 면한다.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가 둔 도랑이 밤새 무너져 큰 집 논둑 일부가 터졌습니다. 물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흙탕물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훔친 물은 논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둑만 허물었습니다. 만석과 옥부는 그제야 막내네를 찾아와 성을 냈습니다. 내 물길 때문에 우리 논둑이 무너졌다. 순동이 참지 못하고 나서려 하자 분이가 막았습니다. 그녀는 옥분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형님, 물은 제 발로 형님 논에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길을 터 주었겠지요. 옥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금내는 뒤에 숨어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돌밭 물을 길러온 이들이었습니다. 분이는 사람들 앞에서 더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독을 열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물은 하루 3번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실 물, 다음 약 지을 물, 마지막으로 밭 적실 물입니다. 누구든 제 욕심으로 물기를 건드리면 그 물은 그 집의 복이 아니라 걱정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막내네 돌밭 앞에는 새벽마다 물동이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분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소문은 마침내 관아까지 들어갔습니다. 고을 사또 민석 주는 가뭄 때문에 세금이 줄까 걱정하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허방이라는 아전이 있었는데 입은 기름지고 속은 검은 자였습니다. 허방이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 산비탈 돌밭에서 물이 난다 합니다. 그 물을 관아 소유로 삼으면 가뭄에도 세곡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사또는 부채를 접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밭 주인이 누구라 하였느냐? 최첨지 막내 며느리라 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집이니 도장 하나면 됩니다. 그날 오후 관아의 명령이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가뭄이 심하니 돌밭 물기를 관아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밭을 빼앗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분이는 문서를 받아 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지게 가득 젖은 장작보다 무거웠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만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분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씨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다. 이제 그것을 꺼낼 때가 된 듯하다. 그리고 박 씨는 오래봉에 두었던 낡은 바늘쌈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분이가 혼례 때 가져온 줄만 알았던 그 바늘쌈 속 가장 안쪽 헝겊에는 최첨지의 손글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바늘쌈 안쪽 헝겊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천 위에는 작은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오래 묵은 먹빛이었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주었습니다. 산비탈 돌밭은 본디 집안의 마지막 물길이니 욕심 많은 자에게 주지 말고 마음 깊은 자에게 맡기라. 이 물은 집안만 살릴 것이 아니라 가뭄 든 날 마을 사람을 먼저 살리는 데 쓰라. 분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최첨지는 돌밭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막내 부부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천 끝에는 더 놀라운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 관아나 힘 있는 자가 물기를 빼앗으려 하면 이 글을 고을 어른들 앞에 내어 보이라. 이 물길은 선대의 흉년을 구하려 파둔 구율셈이며 사사로이 팔거나 빼앗을 수 없다. 박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죽기 전 내게 말했지. 분이는 돌을 원망하지 않을 아이라 했다. 돌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만이 물을 살린다 했다. 분이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며느리의 손, 병든 시어머니를 닦던 마음, 억울해도 삼키던 인내를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원망했소. 우리를 버렸다 여겼소. 박 씨가 낮게 말했습니다. 부모 마음은 때로 말을 아낀다. 말이 많으면 자식이 싸우고 말이 없으면 자식이 오래 생각하니까. 그 말은 분이의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았습니다. 부모의 뜻이란 늘 그 자리에서 환히 보이는 등불이 아닙니다. 어떤 뜻은 세월이 지나야 심지에 불이 붙습니다. 다음 날 허방이 관졸 둘을 데리고 돌밭으로 왔습니다. 그는 마당에 서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관아 명이다. 오늘부터 이 물길은 고을의 것이다. 너희는 물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 분이는 물독 곁에 서서 대답했습니다. 고을의 물이라면 고을 사람을 먼저 살려야지요. 허나 이 물로 세곡부터 거두겠다면 그것은 고을의 물이 아니라 욕심의 물입니다. 허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염집 며느리가 관아 말에 토를 다는 것이냐. 분이는 낡은 헝겊을 품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허방은 물길의 붉은 팻말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관아 관리 외에는 물을
기를 수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팻말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물은 눈앞에 있는데 손을 댈 수 없으니 그 마음이 벼랑 끝에 선 듯 아찔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의 늙은 과부가 빈 바가지를 들고 분이를 찾아왔습니다. 열이 오른 손자가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누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말없이 물독을 열었습니다. 허방이 세운 팻말이 달빛 아래 붉게 보였습니다. 순동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관아에서 알면 당신을 잡아갈지도 모르오. 분이는 바가지에 물을 담았습니다. 물을 앞에 두고 아이 목을 마르게 하면 그 벌은 관아보다 제 마음이 먼저 내릴 것입니다. 그날 밤 분이는 팻말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늙은 사람, 아이, 병든 사람부터였습니다. 물동이마다 달빛이 담겼고 사람들의 눈시울에도 작은 빛이 고였습니다. 이튿날 허방이 그 사실을 알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곧장 사또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또, 그 며느리가 관아명을 어겼습니다. 본때를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관아를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민사또는 며칠째 심기가 사나웠습니다. 가뭄으로 세금은 줄고 관아 안채에서는 그의 늙은 어머니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또 어르신, 대부인의 열은 속에서 타는 열입니다. 찬 샘물에 자란 돌미나리와 속 단단한 물을 달여 드시면 열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 고을에 있느냐? 의원은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산비탈 돌밭에 그런 미나리와 무가 난다 들었습니다. 물이 찬 곳이라 약성이 깊다 합니다. 민사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그 밭, 자신이 빼앗으려 한 물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방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또, 그러니 더더욱 그 밭을 관아로 들여야 합니다. 어찌 백성집 밭에 대부인의 약이 달려 있겠습니까? 민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직 권세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여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졸들이 돌밭에 들이닥쳤습니다. 분이는 물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마루에 앉아 있었고 순동은 지팡이를 쥔 채 아내 옆을 지켰습니다. 허방이 소리쳤습니다. 관아명을 어긴 죄로 이 밭을 압수한다. 당장 물길에서 물러나라. 분이는 낡은 헝겊을 꺼냈습니다. 이 밭은 선대가 흉년을 구하려 남긴 구휼샘입니다. 관아가 진정 백성을 위한다면 빼앗을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합니다. 허방은 헝겊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 씨가 성치 않은 몸을 끌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지만 왼손으로 마루 기둥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 손 치워라. 모두가 놀라 박 씨를 보았습니다. 늘 방 안에 누워있던 병든 늙은이가 그날만은 오래된 소나무처럼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허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집 남편이 목숨처럼 남긴 글이다. 내가 아전이면 글을 읽어야지. 어찌 백성의 손부터 꺾으려 하느냐. 허방은 잠시 물러섰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늙은 어미까지 나서서 관아를 가르치는구나. 그 말에 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껏 자신을 향한 모욕은 삼켰지만 병든 시어머니를 향한 말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분이는 박 씨 앞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허방날이 병든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입으로는 백성의 목마름을 말하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허방은 얼굴이 붉어져 관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바로 그때 돌밭 아래 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관아의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사또, 큰일입니다. 대부인께서 숨이 가빠지셨습니다. 함께 와 있던 민사또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그는 그제야 허방의 뒤에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분이는 그가 와 있었음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분이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명령이 아니라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또가 아니라 어머니를 잃을까 겁먹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돌미나리와 물을 내어 다오. 말투는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목젖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내 어머니가 위중하다. 분이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사또께서는 어머니 목숨을 구하려 하십니까? 관아 체면을 세우려 하십니까? 그 말이 돌밭 위로 떨어지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민사또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번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허리에 찬 부채를 내려놓고 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 다오. 허방이 놀라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관졸들도 얼어붙었습니다. 고을의 사또가 산비탈 돌밭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분이는 그 모습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무릎이 권세 앞에 꺾이면 비굴하지만 부모 목숨 앞에 꺾이면 그것은 효심입니다. 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 앞에서 굽힌 무릎을 누가 비웃겠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약은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물길 옆에서 돌미나리를 베고 돌담 아래 묻어둔 물을 꺼냈습니다. 무는 작았지만 단단했고 베어내자 속살에서 찬 향이 올라왔습니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분이는 미나리와 물을 잘게 썰어 찬 샘물에 넣고 오래 달였습니다. 그 물을 사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이십시오. 열이 내려도 욕심까지 내리지는 않을 터이니 그 일은 사또께서 하셔야 합니다. 사또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약탕기를 품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돌밭에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이는 물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동은 아내 옆에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박 씨는 방 안에서 조용히 염불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어미 살려달라 꿇은 무릎이니 하늘도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이다. 새벽녘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또의 어머니가 열을 넘기고 눈을 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자 민사또가 관복을 차려입고 다시 돌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허방과 관졸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민사또의 손에는 어제 분이가 건넨 낡은 헝겊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사또는 돌밭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그의 가끈에 걸려 흔들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명령을 내리던 얼굴에는 밤새 지나간 부끄러움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박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어제 제가 백성의 집안 뜻을 가벼이 보았습니다. 박 씨는 마루에 앉아 그를 보았습니다. 사또께서 고개를 숙일 곳은 내 앞이 아닙니다. 저 물 앞이고 저 물을 기다린 사람들 앞입니다. 민사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낡은 헝겊을 펼쳤습니다. 그는 최첨지가 남긴 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산비탈 돌밭은 흉년을 구하려 남긴 구율세민이 집안의 욕심으로 막지 말고 고을의 목마름을 먼저 적시라. 그 글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분이가 그동안 물을 나누어 준 일이 우연한 선심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진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민사또는 허방을 불렀습니다. 허방은 얼굴이 잿빛이 되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는 관아의 이름으로 물기를 빼앗으려 했다. 백성을 돌본 것이 아니라 세곡과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웠다. 허방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민사또는 냉정했습니다. 그는 허방을 파직시키고 그동안 가뭄을 핑계로 부당하게 거둔 곡식을 돌려주라 명했습니다. 그 다음 민사또는 분이 앞에 섰습니다. 분이는 물동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치마와 갈라진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은 양반과 며느리의 곱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고을 사람들 눈에는 분이가 누구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민사또가 말했습니다. 최분이, 너는 물을 지켰고 사람을 살렸다. 어제 내 어머니 또한 내 손에서 살아났다. 이 밭과 물길은 너희 집의 소유이나 구율샘의 뜻에 따라 가뭄에는 말과 함께 쓰도록 관아가 문서로 보장하겠다. 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서보다 사람 마음이 먼저 지켜져야 합니다. 물을 나누어도 욕심이 앞서면 또 싸움이 납니다. 민사또는 그 말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돌밭 물은 마실 물, 약 지을 물, 밭 적실 물 순서로 나눈다는 규칙이 세워졌습니다. 힘센 집이 먼저 가져가지 못하고 병든 사람과 늙은 사람을 먼저 살피도록 했습니다. 그때 큰아들 만석과 둘째 길상이 사람들 뒤에 서 있었습니다. 옥분과 금례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돌밭을 비웃었고 물기를 몰래 건드렸고 막내 부부를 업신여겼습니다. 민사또가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제라 하여 남의 몫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더구나 부모가 남긴 뜻을 욕심으로 더럽히면 그 집안 복부터 마른다. 만석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길상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부는 분이를 향해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내가 못됐다. 금례도 울먹였습니다. 돌밭이라 놀린 입이 부끄럽다. 분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흙 묻은 손처럼 씻어도 자국이 남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그 자국을 미움으로 덧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님들도 물이 필요하면 오십시오. 다만 물길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옥분과 금례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비난보다 용서가 사람을 더 깊이 주저앉힐 때가 있습니다. 그 뒤로 돌밭은 더 이상 돌밭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살림밭이라 불렀습니다. 가뭄이 이어지는 동안 분이와 순동은 새벽마다 물을 나누었습니다. 박 씨는 마루에 앉아 누구 집에 병든 이가 있는지, 어느 집 아이가 열이 나는지 살폈습니다. 분이는 미나리를 베어 약이 필요한 집에 나누어 주었고, 돌무는 잘게 썰어 말려 두었다가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순동은 절뚝이는 다리로도 물기를 고쳤습니다. 그의 지팡이 끝이 닿은 곳마다 작은 도랑이 생겼고 그 도랑은 마른 밭들을 조금씩 적셨습니다. 민사또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관아 창고를 여러 가난한 집에 곡식을 풀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상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권세란 가마솥 뚜껑 같아서 위에 있을 때는 무거워 보이지만 속이 비면 아무 밥도 짓지 못합니다.
어느 날 사또의 어머니가 직접 돌밭으로 찾아왔습니다. 가마를 타고 왔지만 밭 앞에서는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물을 마시고 살았다 들었다. 고맙다. 분이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물기를 막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또의 어머니는 분이 손을 오래 어루만졌습니다. 막지 않는 일이 제일 어렵다. 사람은 복도 막고 말도 막고 남의 숨길도 막으려 들지. 너는 물을 여러 사람을 살렸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때 자신도 며느리의 마음길을 막고 살았습니다. 가난하다 없이 여기고 말이 없다 하여 마음도 없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묵묵히 그 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분이를 곁에 앉혔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참 몹쓸 말 많이 했다.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도 아프셨습니다.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었다. 마음도 병들었지. 내가 가진 것이 줄어드니 사람까지 작아 보였구나. 박 씨는 베개 밑에서 작은 비녀 하나를 꺼냈습니다. 금비녀도 은비녀도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비녀였습니다. 젊은 시절 박 씨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도 내 어머니가 내게 준 마음이다. 이제 내가 가져라. 분이는 두 손으로 비녀를 받았습니다.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으나 그 무게는 논 몇 마지기보다 깊었습니다. 며느리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문서에 이름이 오르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오래된 마음을 건네받는 일이었습니다. 순동은 그 모습을 문 밖에서 보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부족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다리가 성치 않아도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놓인 다리 하나는 지켜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뭄은 늦여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먹구름이 산 너머에서 몰려오고 첫 빗방울이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돌들은 빗물을 맞으며 조용히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고도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박 씨를 부축해 마루 끝에 앉혔습니다. 순동은 물기를 보며 웃었습니다. 만석과 길상도 와서 무너진 돌담을 함께 고쳤습니다. 옥분과 금례는 미나리밭 김을 매며 분이에게 일을 물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한순간에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흘린 땀은 굳은 마음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물길이 돌을 피하지 않고 감아 흐르듯 사람 마음도 세월을 감아 돌며 조금씩 제 길을 찾는 법입니다. 몇 해 뒤 살림밭은 고을에서 가장 귀한 밭이 되었습니다. 큰 수확을 내는 밭은 아니었지만 가뭄이 올 때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났고 순동은 여전히 물길을 살폈습니다. 박 씨는 손주들에게 늘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밭은 흙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린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분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가 처음 돌밭 문서를 봤던 날 모두가 자신을 불쌍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도 하늘이 숨겨 둔 물길이 있다는 것을. 그 물길은 원망하는 손이 아니라 견디는 손끝에서 열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였습니다. 눈앞에 돌밭만 보고 복을 버렸다. 여기지 마십시오. 오래 참고 살피는 마음에는 마른 땅 밑 물길 같은 복이 숨어 있습니다. 남을 살리려
연마음은 돌고 돌아 제 집의 불씨까지 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